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혼조세고 금년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 고비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1월 FOMC 결과 이런 등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S&P 500은 소폭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는 대형 은행주들의 상승 속에 제법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의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폐장 후 흐름도 지금 좋지 않아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좀 하락으로 조금 개장초 대비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세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490선까지 떨어졌고요. 2월 증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지 걸러서 한지의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또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의 명과 암,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 M7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이번 어닝 시즌 성적표가 대체로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너희만 좋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M7의 성적표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정말 그들만 믿어도 괜찮은 걸까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만 0.35% 올랐고 S&P 500은 0.06% 약보합, 나스닥의 하락폭이 큽니다.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레벨 부담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애플, 구글, 반도체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기술주와 함께 나스닥 지수 하락했는데요.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2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도 애플은 1.92%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28%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0.49% 소폭 올랐는데 관련돼서 구글과 아마존도 1%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지만 실적 발표 앞두고 AMD가 정규장에서 3%대 하락하고 인텔이나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0.24% 약세 보였고요. 중국의 주간 판매량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는 대형 기술주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JP모건 퀀트 전략가는 10대 주식의 시장 지배력이 닷컴버블 당시와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매수 상태로 매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M7이 시장 분위기의 핵심 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M7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열풍에 가세하면서 지난 1년간 주가가 65%가량 올랐고 최근 시총이 3조 달러 돌파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관련돼서 알파벳 구글의 실적 보시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긍정적이었습니다만 광고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AMD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 AMD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AMD 관련돼서도 실적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예상을 하회해서 시간 외에서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은 거시보다는 종목에 집중될 수 있는 이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낙관론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의 명분이 되고 있는 물가, 고용, 소비 지표는 최근 물가와 고용 중심으로 완만하게 둔화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4.8로 집계되면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고용 지표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03만 건으로 전월치와 비교하면 10만 건 정도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미국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할 펀더멘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M7에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이유,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과거 주도주들이 부러졌던 이유와 패턴을 살펴보면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주도주가 주가 수익 비율, 즉 펄을 이유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하는 건 밸류에이션 버블이 아니라 기업 이익 전망의 버블이 끼었을 텐데 과거 테크 버블 붕괴의 결정타를 알렸던 건 시장의 기대에 실제 실적이 턱없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 많이 오른 주가가 아니라 주도주들의 어닝 쇼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실적 발표 결과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MS와 알파벳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도 오는 목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올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결정될 시장 방향성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대화형 AI 플랫폼 코어 AI에 투자하는 엔비디아와 새로운 블리자드 사장을 임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차량을 재도입하는 제너럴 모터스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화형 AI 플랫폼 코어 AI에 투자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코어 AI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입에 참여하여 AI 분야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코어 AI는 자금 조달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더 많은 가상 비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어 AI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구글이나 오픈 AI 등이 만든 상업용 및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합한 다음 특정 작업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미세 조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더 훈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최근 허깅페이스, 코이어, 미스트랄 AI 등 다수의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콜 오브 듀티의 총괄 매니저 요한나 파리스를 임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요한나 파리스 사장은 2018년 콜 오브 듀티의 스포츠 커미셔너로 처음 액티비전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총괄 매니저로 승진해 3년간 해당 프랜차이즈의 총책임자를 맡았습니다. 파리스 사장이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현지 시간 30일 MS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620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93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시 도입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다른 시장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다시 선보일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GM의 전기차 사업 부문의 손실에 따라 나온 발표인데요. 또 최근 GM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딜러들은 GM이 전기차 생산에 주력할 경우 아직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가 안 된 고객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 CEO는 GM이 2035년까지 완전 전기차 라인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M은 올해 실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약 4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했지만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위해 일본 3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일본제철 측은 인수 조건으로 일본 3대 대형 은행으로부터 총 16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이 스미토모는 65억 달러, 미쓰비시 UFJ는 55억 달러, 미즈호는 40억 달러 대출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물류업체 UPS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PS는 2015년에 인수한 화물 운송 중개기업 코요테 로지스틱스의 직원 12,000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감원은 예상보다 낮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올해 어두운 실적 전망에 따른 조치인데요. UPS의 작년 4분기 매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경기 동향 풍향계로 불리는 UPS의 실적이 부진한 만큼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월요일장에서도 저 PBR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까지 이틀 연속 신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증권주는 배당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당수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증권주에 대한 매력 요인 중 하나로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배당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상장사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그 이후에 결산 배당 기준일을 맞게 됐는데요. 12월 말이었던 배당 기준일이 3월에서 4월로 바뀌면서 한마디로 연말 배당이 벚꽃 배당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함께 받는 더블 배당 가능성까지 나타나면서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부국증권이 7.44% 올랐고 신영증권이 3.48%, 미래에셋증권도 2.47%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제7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두 가지 상승 업종으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시스템 통합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약 420개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 문서로 바꾸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도입된 지 110년이나 된 인감 증명서를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인데요. 그럼 수혜를 입은 시스템 통합 및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25.97% 올랐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13.6%, 인성정보도 7% 넘게 올랐고요. 이외의 모든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제 원격 진료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관련주 함께 짚어볼까요? 좀 전에 언급했던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를 포함해서 케어랩스가 7% 넘게 올랐고 유비케어가 5.54%, 소프트센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어제 로봇 관련주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이 현지 시간 29일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의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이후 반독점 규제기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인수를 추진한 지 17개월 만에 1조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빅딜이 무산됐습니다. 실망스러운 소식과 함께 아이로봇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회사 전체 재관의 31%를 감축할 예정이고 콜린 앵글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로봇의 주가는 현지 시간 29일에 8% 넘게 급락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에브리봇이 13% 내렸고 엠로가 7%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로보스타와 신성 델타테크, 대동기어도 6%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심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은 이렇게 상승하나 싶었지만 좋다 말았죠.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간밤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줬습니다. 0.07% 약보합으로 2,498.81포인트. 코스닥은 0.03% 약보합으로 818.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중화권 증시 부진과 맞물려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1,915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도 1,847억 원어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가 1,109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335억 원, 1,31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1.41%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어제 2.88% 올라 종가 8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기아는 주주환원 기대감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결국에는 1.9% 하락하면서 9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현대차 역시도 2.6%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헬스케어 섹터만 강했습니다. HLB가 어제도 10.62% 급등했습니다. 간암치료제 후보물질의 FDA 허가 기대감이 연일 상승하며 종가 7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했고요. 알테오젠도 어제 8.46% 올라 8만 800원, 엔케미 2.24% 올라 17만 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3.08%,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79%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부채 공급 부담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6원 30전 내리며 1,32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 PBR주 찾기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PBR주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저 PBR주를 매수할 시기라면서도 이 종목들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단기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 대비해서 PBR 대비 매력이 높은 업종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BR이 0.7배 미만이고 그리고 PBR과 ROE 관계를 계산한 적정 PBR보다 현재 PBR이 낮은 업종은 에너지와 건설, 상사와 자본재 등 지주사, 자동차와 유통, 통신, 유틸리티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현금 흐름이 양호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ROE도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기아와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LG,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요. 저 PBR 중에서도 이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LG화학과 삼성물산, 삼성전기, LG생활건강 등이 실적을 내놓을 텐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같이 나올 컨퍼런스 콜 내용이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HBM 등 AI 반도체 생산과 판매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S24와 관련한 출하량 계획도 언급할지가 관건인데요. KB증권에 따르면 갤럭시 S24가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갤럭시 S24 판매량은 3,600만 대로 추정됩니다. 8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될 텐데요. 갤럭시 S24 예약 판매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작 대비 10에서 30%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또 최고가 모델인 울트라 판매 비중도 확대돼서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가 양호한 스마트폰 이익과 1분기 메모리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12조 4천억 원 적자에서 13조 2천억 원으로 25조 6천억 원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 머니쇼 저희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실시간 댓글 확인해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좀 종종 체크도 해보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고 이 가운데 나스닥은 또 빠지고 어제 국내 증시도 뭔가 좀 상단 자체가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이제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 네. 아니겠습니까? 많이 이렇게 뭐 지수를 가지고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지수 상관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30개 종목 가운데 뭐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주들이 네. 사실 지수를 갖다 저렇게 끌어올렸고요. 또 IBM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또 실적 나오고 나서 훌쩍 뛰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라서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인지도 궁금해지고 지금 뭐 나스닥이 그동안 이렇게 뉴욕 증시의 선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적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오히려 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는데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럭저럭 지금 시간에서도 뭐 약보합 정도인데 알파벳이 많이 떨어지죠. 밀리고 예. 테슬라 또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막상 또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좀 어려운 모습이고 이게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연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또 이제 수정을 받는 중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물 건너간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국내 이런저런 토론방 같은 데서 뭐 지긋지긋한 국장 떠나서 미국 갈래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니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찜찜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좀 매크로 지표도 좀 살필 게 체크를 많은 해봐야겠네요. 날입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벌써 걱정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새가슴이라서 하루만 좀 이렇게 출렁거리면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군요. 예,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1월 달을 보시면은 1월 첫째 주가 하락을 좀 제법 했어요. 그때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1월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많이 했고요. 사실 1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S&P 500이 뭐 거의 2% 훨씬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루 남겨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숨고르기 또는 뭐 실적이 발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장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에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14%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의 움직임이 평균적으로 1월 달이 2.4%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 4분기가 6.6% 상승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연간 단위로는 19.5% 상승한다. 이렇게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하겠죠. 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는 펀더멘탈이 견고하다. 어디가 견고하죠? 지금 GDP 성장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향 말이 되나? 조정되고 뭐 이런 있고, 정도까지 예. 그런 예. 숫자니까 결국은 시장은 정확하게 경기와 실적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좀 쉬다 하더라도 네네. 그죠? 1월 31일 날 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1, 4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네. 추가로 또 뭐 한 4%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2달 동안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조정이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살아 있으면 네네. 주도주는 살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와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전체적인 이 IT 섹터, 반도체, 우리나라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 한 해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숫자를 봤을 때 가장 큰 그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즉 GDP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올해 GDP 성장률 좀 나아질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업종마다 너무 희비가 달라요. 예,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안 좋은데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네. 아까 잠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시간의 거래에서 뉴욕 증시가 실적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뭐 오히려 예상치보다 나쁘지 더 좋았다면 좋았을 수도 있고 한 와중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떤 심리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뭐 상품 네. 자체의 그 빅테크라든지 대형 기술주라든지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정말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 거의 뭐 80% 예, 그 정도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지금 수익률이 2자릿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3.몇 % 올랐는데 그거에 또 3배나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워낙 뭐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과 예. 이런 AI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네네. 튀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왔지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어떤 펀더멘탈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예, 예. 아니고요. 뭐 그렇겠죠. 지금 대형 기술주가 4, 4분기만 오른 거 플러스 이번 1월 달까지 오른 거로 계산하면 뭐 30% 정도 올랐을걸요. 평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뭐 주가의 흐름이 네네. 좀 쉬어가는. 애플은 좀 다릅니다. 애플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 이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겠죠. 네네.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거의 뭐 4, 4분기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00불이던 게 지금 630불이니까 그렇죠. 예,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가이던스 이후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주도주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네. 살아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알파벳 오늘 이제 새벽에 시간에서 지금 보면 주가 흐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 애저 쪽이 어느 정도 매출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약보합. 그동안 사실 좀 쉼없이 달려온 측면도 있고 그럼 이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 수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AI 수요 부분에서의 미스가 나오거나 뭐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인텔이었죠. 네. 예, 인텔이 AI 쪽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디다 하니까 뭐 하루에 12% 빠지는 그런 현상 나왔고요. 지금 AMD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거의 뭐 한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이 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M7 실적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에 상회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주가가 2, 3%씩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시간 외에서 2%씩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은 실적을 워낙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 실적에 뭐 살짝 상회한다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힘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는 다시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종목을 엔비디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한 게 뭐 2, 4분기부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계속 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 4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도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의 뭐 하반기에 500불까지 치솟던 주가가 400불까지 20%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00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630불까지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추가로 또 100불, 130불이나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아마 흐름이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의 약 뭐 한 절반 정도를 되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못 샀었던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글쎄요 미리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가 가져온 도표인데 지금 보시면 S&P 500의 이익 증가율과 대형 기술주의 이익 증가율의 차이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S&P 500의 이익 성장률 4,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대형 기술주를 빼면은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마이너스 10.5%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 보시면 이제 왼쪽입니다. 네. 마이너스 이게 지금 녹색 저게 이제 나머 490 몇 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네. 지금 마이너스 10%고요. 예. 이 6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53.7%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익이. 예. 그럼 우리가 PER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PE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했었을 때는 여전히 빅테크가 싸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르니까 좀 쉬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저게 이제 1, 4분기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이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1, 4분기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마이너스이던 게 플러스. 그러니까 나머지 490 몇 개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형 기술주의 1, 4분기의 이익 증가율은 78.7%. 더 늘어나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또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물론 정말 저 정도로 나올까 하면 저 정도 나오면 진짜 주가는 폭등을 할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잘 나갔던. 네, 저희는 대형 그렇게 기술주가 생각을 합니다. 좋다. 이제 그 이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예. 너무 좋아요. 그럼 경기와 관련된 걸 좀 봐야겠네요. 그 부분을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들 처음에 많이들 걱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왜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올라가? 왜 이렇게 밑에 있어? 경기 확장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 숫자 나왔는데 47.9,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50.3이 나왔으니까 확장 이렇게 훅 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조 플러스 서비스를 다 더한 종합 PMI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에 살짝 또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은 미국 경기가 좋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좀 놀라운 숫자는 이런 숫자죠. 작년에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2.5%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년도가 1.9%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제 성장률이 확대가 될 때
그 해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좋았던 게 당연히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숫자를 저희가 보냐면은 전년도 대비해서의 숫자, 그게 분기별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전분기 대비인데, 전분기 대비에 지금 3, 4분기가 확 튀었습니다. 4.9%의 성장률이 나왔었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기 대비해서 그 다음 분기, 4, 4분기도 네. 또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3.3%나 올랐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를 전년도 대비해서의 동기 대비해서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했더니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1, 4분기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 0.7, 뭐 1.7, 2.4, 2.9, 3.1 계속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될 확률이 저희의 통계상 계산으로는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예.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되냐. 네.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인데,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좀 글쎄요, 진짜 이게 맞을지. 근데 이제 아틀란타 페드와 뉴욕 페드에서 나오고 있는 나우캐스트, 이제 1, 4분기 숫자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 3.0, 또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온 숫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는 뉴욕 연준에서 나온 나우캐스트인데 2.8. 네네. 그러면 자, 저 숫자를 집어넣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저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5.4%가 나옵니다. 5.4%요? 네. 이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아진다고요? 이러면은 1, 4분기가 왜 강한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1, 4분기가 만약에 저 정도의 GDP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이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의 주가가 지금 1월 달이 2% 좀 넘게 올랐는데 또 4%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런 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기가 중요한 게 정말 아니다라는 좋으면.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그 부분도 짚어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 좋은 쪽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다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들. 그래서 뭐 임의 소비재와 뭐 AI, IT 관련된 업종과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쪽이 너무너무 좋고요. 네. 다른 업종들은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GDP도 선택과 집중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올해의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률과 이런 이 금리의 환경이라면 네. 저희는 미국 증시가 뭐 쉬어갈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런 조정을 계속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정 기간 중에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이요. 예. 네. 올라도 잘 못 가던 우리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빠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까지 하고 해서 오늘 이거 잘 버텨낼까 우리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진짜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 이렇게 분위기가 유 본부장께서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운영을 하시지만 우리 국내 시장도 안 보시지는 않을 테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을 못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복합적인 복합적인데, 이유겠죠. 네. 네. 뭐 우선은 뭐 가장 쉽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다. 중국 영향. 중국 영향이라고 얘기하겠죠. 어제 이제 중국 보시면은 네. 이제 헝다 파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빠졌죠. 중국이 예. 또 다시 또 빠졌습니다. 부양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경제 부동산 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쪽을 살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제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양 정책을 펴고 있어서 중국 GDP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자꾸 이제 중국 기업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수혜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저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이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하거나 조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업종 중에서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쉬었어요. 지난 네. 4, 4분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뭐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룸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인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저기 자동차, 전기차 네. 쪽이 특히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들이 주가가 좋게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손바뀜이 굉장히 좀 빠른 예. 그런 모습이다.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됩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지쳤고 그러면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외국인들이어야 되는데 충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등등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4분기. 매출액이 67조 7,799조 원. 이게 전년 대비로는 3.8% 감소한 수치고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 이는 전년 대비로는 이제 84.86% 급감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년 대비로 지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일단 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최근에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좀 호가에서는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네. 그 뭐 워낙 이제 작년 3, 4분기까지 많이 올랐던 SK 하이닉스여서 최근 뭐 몇 달간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뭐 희소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IT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들여다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스트 중에서 상승 매력도라든지 뭐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예. 종목을 지금 1위부터 20위를 뽑아보면은 1등이 SK 하이닉스 예. 올라옵니다. 예. 그래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나 뭐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매력이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뭐 많이 못 올라서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예. 덜 올라서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그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 보니까 이제 확정 실적이니까 부문별로 나오잖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그 가운데 반도체 영업 손실이 2조 2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문제가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의 비중이 너무 작죠. HBM이 아직까지는 뭐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예. 이제 HBM 부분이 이제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서 당연히 흑자 전환을 할 거고요. 이미 벌써 SK 하이닉스는 네. 흑자 전환했죠. 예, 예. 그래서 5분기 만에 흑자 예, 전환했죠. 그래서 예. 지금 기본적으로 HBM 쪽 그게 이제 엔비디아 AI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AMD도 마찬가지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실적이 워낙 뭐 계속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사실 IT 업종도 부분별로 다 들여다보면은 네. 결국 뭐 데이터 센터 중에서 AI 관련 이쪽이 가장 강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높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희비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HBM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가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충분히 더 좋다라고 네, 그럼요. 평가를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순서로 보면은 예. 당연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후공정 쪽까지 연결시켜서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올해와 내년은 반도체 관련된 쪽만큼은 계속 들여다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쪽들도 보지는 않지만 네. 주가 움직임은 들여다보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쪽은 뭐 거의 방어를 제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은 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꾸준히 우리 백분모닝쇼를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유동훈 본부장의 그 변함없는 어떤 뷰를 이제 오늘 또 확인한 아침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건 해봐야죠. 그래도 JP 모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는 기관인데 월가에서 영향력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보다도 더 큰 데인데 우선 제이미 다이먼 회장 자체가 이렇게 레토릭이 그동안에 계속 어떤 워닝을 좀 주는 역량이었는데 또 어제 나온 퀀트 쪽에서의 보고서가 이 잘못하면 이거 닷컴 버블처럼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S&P 500에서 그 400 몇십 개가 그 나머지 6개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지수가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 역으로 보면은 그쪽 주도주들 네. 뭐 탑 7이든 탑 10이든 그쪽이 이제 조정이 깊어진다면은 뉴욕 증시 지수가 아주 아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퀀트 쪽에 JP 모건에서는 조금 워닝이 나왔어요. 네. 그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그쪽도 어차피 숫자 갖고 얘기하는 선수들인데. 네. 자, 우선은 이제 두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네.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머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네.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무시하라.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 얘기로 따라갔었으면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하셨을 거고 무슨 얘기냐면 뭐 금리가 6% 7%까지 폭등을 할 거다. 그때 뭐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그 예, 얘기를 하고 예. 있고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뭐 계속 뭐 엄청난 뭐 역대 최고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를 들어서 쇼트를 때렸다, 공매도를 했다. 그래서 다 다 망했겠죠. 실려나갔겠네요. 예, 그래서 네. 그분의 얘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JP 모건은 네. 미국의 예금의 14%나 들고 있어요. 미국 예금이 14%. 전 세계로 계산하면 정말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죠. 그 기관 예. 하나가. 예. 그게 원래는 10%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다른 쪽이 망가지는 걸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의 보너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JP 모건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준다. 제대로 많이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 JP 모건이라는 기업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대율이 50%대입니다. 예대율이. 예. 60%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는 그동안 그 그만큼 뭐예요 그러면은? JP 모건은. 뭐 국채 사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회사가. 원래 회사도 그랬지만.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작년을 보시면은 미국의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는 네. 은행들이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어허. 그죠? 그냥 기업들 자체가 좋거나 네. 아니면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세이빙스를 줄여가면서 쓰거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당연히 위기가 터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이 지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미 연준이 이 예금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즉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 내려줄 거고요. 지금 벌써 M2 증가율이라고 하죠. 그 예금 증가율이 벌써 5에서 10%로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JP 모건은 여기다 대놓고 계속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죠. 예금이 늘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이 다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JP 모건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예. 제이미 다이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 유 본부장께서 저기 뉴욕을 한번 가셔야겠다. 그쪽 선수들 데리고 오는 데는 뭐 비용이 드니까 유 본부장 혼자 가셔가지고 그쪽에 그 곰들
다덤벼 해가지고 한번 아니 뭐 그분이야 끝장 뭐 토론 끝장 토론 한번 하시죠. 그분이야 지금 뭐 저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분이 뭐 한 달에 한 시간에 얼마를 버시는데. 예. 그러면 호가 상황 좀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48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0.88% 또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상 체결 지수가 811포인트로 좀 집계가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로 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주가 0.8%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3,700원.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도 주요 빅테크들,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3,1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소폭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825,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8,200원. 셀트리온이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호가는 21만 4,500원.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0만 5천 원이고요. HLB는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1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4,900원 집계됩니다. 자, HPSP 호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 약세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5,900원. 리노공업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예상되고 이 가운데 엔캠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3,500원이네요. 일단 오늘 양시장도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분위기네요. 사실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FOMC는 시장 예상대로 좀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글쎄요, 시장 자체에서 좀 뭔가 호재성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결국 2,520에서 23 그 무렵이었나 봅니다. 어제 2,528도 찍긴 찍었습니다만 훅 밀리면서 여전히 패턴상으로는 지난 1월 17일 날 1월 18일 이후에 이제 반등 이후 이 깃발령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와중에 또 지금 이제 미국발 또 악재를 맞았고 글쎄요 오늘 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발 악재가 뭐예요? 미국이 지금 장이 안 좋았으니까 안 예. 좋았다라고. 안 좋고 같이 저는 근데 보이죠. 글쎄요, 그게 꼭 안 좋았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사실 또 그동안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예.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꼭 안 좋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제 예. 장 마감 이후 흐름이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외에서. 시간의 거래가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어쨌거나 FOMC 있죠. 거기다가 그저께 벌써 또 이렇게 한번 시장 한번 들어 올렸던 재무부의 국채 발행 개괄적인 어떤 그게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기별로 얼마짜리 이제 발행까지도 나오죠. 거기다가 고용지표는 금요일 날 나온답니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합니다만 그 ADP 민간 고용도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니까 하긴 지금 간밤에 나온 구인 이직 건수 보면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UP에서 사람 자른다 그러죠. 여기저기 사람 자른다 그러죠. 우리 유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AI하고 로봇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니까 관리직까지도 나가고 저 생산 라인에서도 사람들이 줄고 이렇게 그러면 되는 기업 것 같은데 입장에서는 또 생산성이 좋은 생산성은 거잖아요. 좋아지는데 네. 그 와중에 또 고용은 또 나쁘지 않게 나오고 해서 아까 제조업 지수도 말씀하셨지만
S&P 글로벌 저는 그때 PMI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 게 각 지역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의 이 미스매치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헷갈리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정말 얼마나 좋으냐 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네. 예, 지금 3.5% 금리고 미국은 5.5%의 금리입니다. 그럼 2%포인트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지표들은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금리 안 내려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달러 강세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본부장님은 사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뷰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불안해하냐면은 네.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떨어지는 것까지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예 지금 그냥 상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 걱정. 아까 보면 GDP 성장률이 진짜 5.4%가 나와버리고. 글쎄, 예. 뭐 이러면은 이제 금리가 뭐 진짜 제이미 다이먼 얘기하는 것처럼 7%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할 수도 있죠. 7%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불안한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빅테크는 사람 자른다더라. 그래서 AI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AI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혁신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처음에 일자리 사라질 거를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도 네. 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일자리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변화가 왔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쓸 거다. 그러면 뭔가를 뭐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예. 뭘 이용해서 쓴다. 예. 그러면 이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미 연준은 이번에 FOMC 미팅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3월달 이제 나오면 아마도 늦어도 5월에는 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제 성장률은 이런 AI랑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줄 수 있구나.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중립금리가 2.5%니까 거기 지금 5.5니까 3%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 내려줄 수 있는 룸이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톤 자체가 바뀌면 네. 시장은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짚어봐야 되는데 현재의 딱 그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한 3.5%에서 4.5% 사이의 금리가 적절해요. 10년물 네.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가 딱 4.1%니까 거의 딱 중간이잖아요. 딱 중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네. 금리를 측정을 할 때 사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보면은 저게 좀 차트가 좀 잘렸는데 지금 렌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확 떨어졌어요. 예, 저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끝에요. 예, 예. 왼쪽 보시면은 그 지금 파란색 선이 네. 약간 확 떨어지- 하늘색에 가까운 저 툭 떨어진 거. 예, 툭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그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렌트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저게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좀 강하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주거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주거비는 저 렌트 인덱스를 쫓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거비가 안 떨어졌는데 예. 저 렌트 인덱스는 확 떨어졌으니 예. 이제는 주거비마저도 떨어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오른쪽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3, 4분기, 4, 4분기의 숫자가 딱 2%죠.
네네. 예. 저게 이제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2%대에 수렴한 지 벌써 2분기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작년 3, 4분기, 4, 4분기가 다 2%예요. 여기서 그럼 이거 PC 얘기 저희가 오늘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월 3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 층들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탓에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이런 불안 심리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4분기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만 뭐 이는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4% 하락입니다. 2,491포인트고요. 0.28%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냅니다. 코스닥도 0.56% 하락 81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또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떨어집니다. 7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5% 약세 134,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3% 올라갑니다. 38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0.7% 올라갑니다. 82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0.8% 떨어지네요. 59,300원이고요. 현대차가 0.58% 하락합니다. 18만 9,400원. 기아가 1% 올라갑니다. 9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학번으로 17만 9,900원. 포스코홀딩스가 보합이고요. 네이버가 0.4% 떨어집니다. 2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호가보다는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학번으로 22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보합이고요. HLB가 3.58% 강세입니다. 7만 1,800원. 알테오젠도 0.7% 올라갑니다. 8만 1,4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 약세입니다. 10만 4,200원. HPSP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시초가는 1.5% 하락입니다. 4만 5,900원. 리노공업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3.5%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9% 하락합니다. 엔캠이 강보합으로 17만 3,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9% 하락 7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이 지금 보니까 양봉이에요. 빠르게 좀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강한 섹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좋네요. 지금 흥구석유가 2.7% 상승 중입니다. 11,440원이고요. S홀드 0.9% 올라가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0.6% 상승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또 오늘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LNF가 오늘 또 1% 올라갑니다. 14만 6,500원이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라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0.98% 상승 중인 가운데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오히려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22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3억 원, 95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9억 원, 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 지났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2,716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60전 상승한 1,33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약보합이네요.
낙폭은 그래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글쎄 진짜 기관은 도움 안 된다. 현 선물 다 아직까지 순매도가 보이고 코스닥도 그닥 그렇고 우리 시장은 언제부턴가 도깨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따로 움직이죠. 예, 예, 미증시 좀 예.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올라가도 덜 올라가고 좀 그런 게 있죠. 유번 부장이 운용하는 그 자산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내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럴만하다 싶은데 국내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국내에서요.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 보면은 단타가 그런 됐건 분들이 장기가 됐건 많을까요? 네. 그게 엇박자 한 번 나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국에서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예 일단 맨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여기는 트레이딩? 근거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아니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그 얘기 했었죠. 그 네. 인플레이션 PC 맞습니다. 수치. 예.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자꾸 해드리냐면 네. 한국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1, 4분기 숫자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 4분기를 보더라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면 미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금리를 늦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올렸다라는 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을 하고 완전히 이제 2%는 간다라는 게 확실시 됐었을 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벌써 두 분기 연속으로 2%대가 나왔다면 이제 한 분기가 더 남았는데 1, 4분기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예측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딱 절반, 한 47% 정도 되고요. 근데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가 된다. 예, 그러면 5월 달에는 이제 금리 0.25% 내려준다라는 거고요. 그럼 0.25% 내려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돼야지 한국 시장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여기 이 차트가 뭘 얘기해 주냐면 지금 까만색과 녹색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고 0이 뭐냐면 금리를 처음 내려줬을 때입니다. 네. 그 시기부터 1년 뒤, 2년 뒤입니다. 1년 뒤를 보시면은 10몇 프로 오르고 2년 뒤까지 보시면 40%, 50% 오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저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그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미국이 2년 오른다면 우리는 1년 정도는 올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법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선이 있죠. 저게 코로나를 제외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의 S&P 500입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일어나 버리면 앞으로 1년 안에 일어나 버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한 시기가 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이라고 칩시다. 예, 예. 그 5월부터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예.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저 모습이 안 나와야 됩니다. 네. 오히려 위쪽인 경기 침체가 그 이후에 2년 동안 안 온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시장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경제 지표,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유동성이 부여가 돼야 되고 대출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근데 계속해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JP 몰건 가장 예금을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은행이 예.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경기 침체 가는 거죠. 그거는 은행이 할 역할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쫓아간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겠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그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시장이 빠지고요. 예. 내려가거나 안정을 찾거나 하는 구간은 시장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이 구간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2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았던 구간에는 S&P 500이 20%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구간에 마이너스 8%, 또 내려가는 구간에는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지금 2년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2년 국채 금리는 뭘 쫓아가냐면 미 연준의 금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5월 달에 내려준다. 네. 그러면 저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려 하실 수는 있으나 네. 저희의 판단에는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예.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안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 FOMC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이 워싱턴 저 정가에서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의 그 정치적 압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 요게 딱 기시감이 드는 게 작년에도 한번 이랬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먼저 서한을 보내고 요번에는 워렌 의원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도합 4명이서 보내가지고 논리가 얼마나 좋아요. 정치인들 하는 말로.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 뭐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 이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정치인들 하기에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바톤을 이어서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같으면은 여기도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인데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매번 분기별로 반기별로 가서 이렇게 그거 하는 뭡니까 보고하는 연준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연준의 상전인데 그 위원장이 또 서한을 보내서 내리는 게 낫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정치적 압박인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조금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례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 연준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들었죠. 그냥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놓으니까 예. 다른 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동성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자 지금 해지 차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엄청난 마이너스이던 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뭐 두 개가 다 똑같은 숫자인데 어쨌든 보시면 마이너스이던 숫자가 이제 플러스로 올라섰어요. 네. 근데 그게 미 연준 발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작년 10월부터는 그런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 연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안 할 이유는 없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글로벌 유동성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네. 계속 원래는 어쨌든 우상향 하는 게 맞아요. 유동성이라는 건. 그렇죠. 계속 그렇죠. 통화가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폭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져서 이제 과거 추세선으로 되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하기에는 유동성의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미국 기준으로서 5%에서 10% 정도가 연간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예. 여전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태까지 금리를 안 내려줬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라고 계속 핑계를 댔었지만 네네. 이미 뭐 3분기 연속으로 잡혔다. 그러면은 안 내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은 네. 경기는 괜찮고 네. 근데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단기 금리는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주식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80%, 채권에 대한 비중을 20%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8대2 전략을 펴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6대4 계속 얘기하시지만 뭐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자면은 주식 80%, 채권 20%고 그 채권도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이제 단기 2년물 이하 네. 이 단기 쪽에 대한 투자를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별로 보시면은 여전히 저희는 이 대형 기술주 나스닥 100이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워낙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 좋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숫자를 보면은 나스닥 100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 16% 정도 나오고요. S&P 500 전체가 한 11% 나오는데 그거의 1.5배 정도. 그리고 또 대형 기술주 한 20개 정도를 보시면은 네. 플러스 40%.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 100까지의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네. 여전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된 부품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한국.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요즘에 미국의 테슬라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예.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 성장을 하는 산업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시는 게 좋겠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쪽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도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네. 인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연초의 부진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증시와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큰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H선물 김승영 매니저 연결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또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저희들도 좀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로 증시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1월 FOMC 회의 결과를 대기하면서 환율 상당히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번 주 이러한 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김성엽 매니저는 뭐 시장 뭐 환율, 금리 다 보시는 분인데 일단 환율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3에서의 횡보가 굉장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FMC 이후로 뭔가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뭐 한 채 10분도 안 됩니다만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툭 좀 이렇게 뭡니까? 달러엔 환율이 하락세 보이고 니케이도 개장하면서 좀 약한데 이게 무슨 뭐 BOJ 의사록 영향인 것 같습니다만 그게 맞는 내용인지 한번 두 가지 한번 좀 여쭤봅니다. 네, 우선은 뭐 FOMC 관련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슈는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그 밑단에 있어서 그런 하드 랜딩과 경기 침체 과정 속에서 경기 인하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졸토의 구인 건수가 902만 건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지금 모두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전히 경기는 뜨겁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뒤로 늦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공방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말 들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많이 내려왔고 아무래도 리펀딩 계획이 어제 같은 경우 공개가 되면서 환율이 좀 내려온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30원대가 지지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실수요 매수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제 수요가 아직까지는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러 인덱스 모두 어느 정도의 상하방 밴드 속에서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럼 FOMC를 어떻게 조망할 것이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경기 지표 같은 경우 특히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원 PC는 2.9%로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우리의 시장 예상보다는 뜨겁고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3월에 금리 인하까지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시장 속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의 외환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공방은 결국에는 방향성은 아래쪽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연준은 폴볼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옐런 의장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본인들의 워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아래쪽이고 최근에 소비 지표를 봐도 소비 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고 연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3월 이후에는 사실 아래쪽 방향이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3월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김성익 매니저님 지금 말씀하신 방향성은 아래쪽이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보신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어서 요 N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제 BOJ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현재 엔달러 기준이 147 정도로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 BOJ는 상당한 딜레마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자라고 했을 땐 그것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이에 따른 소비 위축, 이것이 결국엔 경기 둔화로 이어져서 BOJ의 의지대로 사실 의도대로 경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하자라고 하자니 경기 침체를 본격화 다시 한번 일본이 의지했던 그리고 또 의도했었던 방향성과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딜레마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에 대한 인상이 좀 더 발현이 돼야 되고 BOJ는 이러한 어떤 스탠스를 좀 녹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BOJ는 언제든 본인들의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좀 완화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다시 한번 개선되고 실질 GDP가 조금씩은 상승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춘투가 다가오면서 임금 협상의 장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됐으면 임금 협상단은 전례 없는 실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BOJ 역시도 이런 임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봄 한 4월 정도 내에서는 YCC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정책 금리에 대한 상하단이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스탠스의 변화는 조금씩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엔화는 좀씩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고 이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일본 내로 들어오면서 지금 USD/JPY의 경우에도 147.2 정도로 조금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가 앞으로의 방향성 결국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조금씩은 둔화시킬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시다 내각 역시도 역대 최저 지지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판단이 조금씩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BOJ 이제 중앙은행 역시도
협조하면서 이러한 스탠스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할 거다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엔 엔화 강세를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 국채 수익률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미 재무부가 예상보다 적은 국채 발행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에도 좀 비슷한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단기 국채 수익률 좀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리펀딩 계획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1, 3월까지는 7,600억 달러를 빌릴 거다라고 연준이 발표했고 4월에서 6월까지는 2,020억 달러를 빌릴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대여 예상 금액이 560억 달러가 줄었고 2분기 역시 크게 위축된 건데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수가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두 번째로는 TGA의 목표 금액이 7천억 달러를 이미 상회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차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국채 발행에 의한 금리 상승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4%를 넘었던 미 국채의 수익률이 재차 3%로 안정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펀딩 계획 내에서의 장단기 발행물에 대한 비율입니다. 사실 TBAC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장기물에 대한 발행 비율이 20% 정도 내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것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단기물을 장기물로 수행할 경우 또한 단기물에 대한 발행이 점차 줄고 장기물에 대한 발행이 점차 늘어날 경우에는 금리 하락세가 점차 높아질 수는 있고 장단기물 금리의 역전이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금리 하락세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커브 스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채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불스팁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치킨부터 피자, 커피,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특히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의 명과 암,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김 대표님 나오시는 이 코너가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하실 게 많이 아유, 좀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공화국인데 예, 예. 무슨 뭐 커피 공화국에 뭐 치킨 공화국에 맞습니다. 편의점. 예, 편의점 공화국에 이 안에 이 좁은 땅에 공화국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참 그거 했던 게 저희 동네에 예, 예. 개인 저 제과 제빵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주 빵이 맛있었어요. 예, 예. 아 그런데 결국 바꾸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그런데 버티기가 힘들죠. 버티기가 힘든가 봐요. 예, 예, 예. 워낙 그러고 나서 브랜드가 강하고 뭐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 하나의 빵집 브랜드가 3,500개 이렇게 오픈돼요. 그래 그 사이에 붙어서 개인 독립점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이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상황 예전에도 한 번씩 짚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예. 최근에 이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관련 이런 통계 데이터 발표된 거 있는데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조사에서 시장 규모가 발표됐는데 네. 이 본사나 직영점을 뺀 가맹점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됐거든요. 가맹점 시장. 그러니까 이게 100조 원 시장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뭐 전체 시장에서 종사자만 해도 한 94만 2천 명. 그래서 100조 원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이상이 많습니다만 일본이 한 250조 시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자체로 보면 일본의 반 정도 이하입니다만 브랜드는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몇 배가 많은 거의 10,000개 이상이 등록된 상황이고요. 요즘 프랜차이즈 박람회 시장을 좀 보면 박람회에 보통 한번 나오면 코엑스라든지 뭐 킨텍스, 세텍 같은 전시 공간에서 박람회를 보통 한 번에 한 250개, 300개 브랜드가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달 가서 보는 거 보니까 150개 미만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도 박람회만 나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 박람회 나가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주 화랑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위축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가맹점 확장에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종별로 몇 개나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예. 보면 우리가 이 가맹거래사업법이 발효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현재 이 브랜드 수가 12,561개. 그러니까 12,500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이 중에서 한 80%, 그러니까 10,000개 정도가 외식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5% 정도, 한 600개 정도가 도소매어 브랜드, 한 15%, 한 1,900개 정도가 서비스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아이템이 12,000개나 지금 정부에 전시하고 있다. 이게 아이템은 넘쳐나는데 네.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저러다 보면은 신규 어떻게 보면은 제주는 너희가 피워라, 돈은 내가 그거 하겠다가 또 프랜차이즈이기도 한데 예. 지금 이게 신규 등록되는 브랜드도 많지만 저러다 또 소리 없이 사라지는 브랜드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등록되고 취소되는 브랜드가 네. 공정에 보면 한 달에 새로 생기는 브랜드만 150개에서 200개 브랜드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기고 그리고 네. 한 150개 정도는 또 등록 취소됩니다. 아하. 간판을 내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지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등록되는 브랜드, 신규, 사라지는 브랜드 아이템이 뭘까 이런 걸 네네네. 궁금해하실 수 네. 있는데 등록되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건 좀 앞으로 올해 열심히 좀 가맹점을 확장하겠다 이런 아이템들인데 역시 많은 것은 카페 브랜드입니다. 지금 아까 카페. 말씀하셨던 각종 뭐 이런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요즘은 커피가 국내 커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유기농 커피, 베트남 커피 이런 커피의 품종을 차별하는 이런 커피도 있고요. 밀키트, 빙수 이런 브랜드 많고요. 최근에 불황형 아이템들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뭐 저가 국밥집이나 덮밥집 그리고 복고적인 아이템으로 뭐 김치찌개라든지 솥밥 아니면 뭐 저쪽 경상도 지역의 콩국 같은 아이템도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로 등록이 돼 있고요. 뭐 그 분식점에 차별한 꼬마 김밥 같은 이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반면 또 없어지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게 없어지나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되게 날렸던 오프라인 밀키트 가게 브랜드, 밀키트 브랜드 이런 거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무한 리필 고깃점 아무래도 원가 상승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많이 생겼던 마라탕이라든지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참치 같은 이런 아이템들도 요즘 크게 창업시장에서 새로 생기기보다는 문 닫는 이런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저 대표님 보시기에 이 진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름 뭐 음식 솜씨가 있다라든지 뭐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예. 대한 안목도 있고 예. 또 잘 만들 자신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 간판이나 그 브랜드로는 승부가 안 납니까 지금 세상이? 저는 입지에 따라서 네. 그건 일장일단 있을 입지에 수 있다.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역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맛집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브랜딩을 팔고 예.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로 사람들의 고객몰이를 하는 반면 예.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맛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를 물리면서 우리 집안에 몇십 년 동안의 맛을 서비스합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많이 생길수록 이렇게 역량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은 가게 하지만 그런 가게들도 충분히 브랜드처럼 좀 보여야 된다. 옛날처럼 맛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그런 분명합니다. 시대는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뭐 창업자의 역량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일 쉬운 예가 뭘까요? 햄버거. 예. 매장 따라 동네 따라 예, 특히 매장 따라 매장에 아마 제가 봐서는 점장의 어떤 그 예. 같은데 우선
저 매장 청결 상태가 다르고 아, 그렇죠. 직원들의 어떤 고객 응대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이 교육이 좀 돼 있다. 이거는 그냥 그거 하다. 그 고기 딱 나오는 거 똑같은 재료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덜 익었다 내지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야채도 맞습니다. 무슨 때깔이 벌써 갔다. 이래 되면은 딱 찍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햄버거를 먹더라도 예전에는 거기는 가면 안 찍히고 된다. 혼자 찍히고 말았는데 네. 요즘 그걸 인터넷에서 또 같이 다 소문내거든요. 찍혀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시장에 소비자들은 눈높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선택할 폭은 계속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게도 이렇게 많고 네. 어떻게 보면 갈 곳 많은 소비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창업자 입장에서 브랜드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될 팁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브랜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좀 맨눈으로 잘 살펴야 된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좋은 아이템만 모아서 나를 위해서 전시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첫째 전시업체의 수익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적인 합법적인 영업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아이템들을 먼저 쭉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이 과연 상권에서 얼마 정도 잘 먹히고 있느냐 이런 거를 발품 팔아서 상권에서 꼭 확인하는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기회이긴 합니다만 예. 좋은 말씀 주셨네요. 거기서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라. 예. 근데 뭐 인터넷 유튜브도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체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건 일단 박람회에 가는데 좀 많이 현혹되는 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면 박람회가 어디서 최단기가- 언제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예, 일단 프랜차이즈 박람회 정보를 네.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브랜드가 과연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본사 사장이 누구인지 본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은 공정위에 들어가면 가맹 사업 페이지를 이렇게 공정위. 클릭하면 정보 공개서가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브랜드가 지금 얼마 정도 투자해서 가맹점이 몇 개가 오픈하고 있고 네. 해당 가맹점은 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연간 매출액에서 한 달에 가져가는 가맹점주의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서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기존 브랜드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도 꼭 좀 발품 팔아서 만나보시라. 예. 이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표정만 예.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표정만 봐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포탈에 나오는 프랜차이즈 영업성 광고만 보기보다는 수치도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맹점주 목소리도 듣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고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좀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가맹거래사업법이 바뀌어서 본사에서 직영 1호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즘 본사 직영점이 뭔가 이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직영점들이 가맹점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같은 데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오픈하는 브랜드를 혹할 수 있는데 예.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상권에서 단기간 내에 뭐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1년 안에 오픈했다. 이걸 광고하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시장의 법칙상 단기간에 특정 아이템 브랜드가 많이 오픈하면 그 해당 브랜드는 단기간에 없어질 수 있다. 아하. 이게 저는 시장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할지 아니면 이거 내가 직접 브랜딩을 한번 해볼까 실속 있게. 그래서 창업은 어떤 프랜차이즈도 아이템이지만 궁극적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부분 염두하면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